이번 시간에는요, 원서를 통해서 읽은 것을 활용하여 내 스피킹 또는 라이팅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그 7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팟캐스트 만들어가고 있는 김승규 영서당 훈장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7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문장들을 활용해서 스피킹 또는 라이팅에 접목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제 유학 시절 때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역사 수업을 골라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사귐에 있어서 제가 축구를 하다가 발톱이 빠졌었고 그게 또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거냐? 다시 한번 사실은 그 역사 수업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쓰던 게 그 역사 수업이었고, 그걸 이제 너무나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저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들이 됐었어요. 특히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것을 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 수업 내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던 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자면 뭐 이런 겁니다. 역사 수업의 특징이라면 우선은 교과서가 없었고요. 그 대신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사진을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쭉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이야기를 하듯이. 1년 동안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커리큘럼이었으니까 얼마나 자세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셨을지 여러분도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그 인상에 깊게 남은 장면이 있다면 뭐냐면, 독일 병사들이랑 영국 병사들이랑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2장을 딱 띄워놓고서는 신발을 막 비교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있고 쟤네들은 저런 걸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는 막 총을 보면서 무기를 비교해요.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독일이 얼마나 무기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래서 전쟁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를 또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죠. 왜? 그 모든 걸 따라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런 리스닝 실력과 사실은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이제 있었어야 했던 건데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찾아낸 해법은 뭐였냐면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교과서를 좀 구해다 주시면, 제가 읽을 수 있는 걸 구해다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거고, 듣기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읽기는 사실 제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면 단어도 찾아보면서 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제가 할 의욕만 있으면 어쨌거나 내용을 한번 파악할 수는 있을 테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교과서를 부탁을 드렸었고, 교과서를 얻어다 주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했던 건데, 그렇게 조금씩 말하자면 역사 공부의 감을 제가 잡아가고 있었을 때 또 새로운, 말하자면 문제거리가 생긴 게, 이제 과제를 내라는 거예요. 사실 막 숙제가 많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내신 평가에 활용이 될 에세이를 이제 써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2-3달 지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 어떤 기분이 어떨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교과서를 구해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구해다 주신 교과서도 선생님은 나름 배려를 해주신다고 저에게 주셨던 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서도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폰트가 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읽을 만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 책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사실 저는 그거부터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세이를 쓰라고 하니 막 800단어짜리 에세이를 쓰라고 하니 이거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패닉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참 선생님이 정말 뭐 말하자면 착하고 친절하셨던 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안다. 단지 그냥 네 모국어가 이제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나는 네가 fail하지 않고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면 배려를 좀 해 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팁을 주셨냐면 "네가 지금 교과서를 받아서 읽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제 조사를 해서 에세이를 써 오는 과제였는데 그 내가 준 책에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것을 요약만이라도 해 와 봐라. 그러면 뭐 fail은 되지 않게 최대한 좀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 보겠다." 이런 맥락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뭔가를 막 써오지 않고 그냥 네가 평소에 읽었던 것을 정리만 해 와도 "내가 점수를 좀 줄게."라는 뭐 맥락이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나 사실은 저에게 위안이 됐었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좀 만만하게 봤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약을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이걸 또 이제 읽은 걸 또 그대로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베끼기니까. 요약을 한다는 건 어쨌거나 조금은 줄이든 빼든 뭐 제 문장이 살짝 어디 들어가든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을 수는 없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요약하는 것도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습은 먼저는 라이팅이죠. 문장을 하나를 보고 내가 이 문장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옮겨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단어를 그냥 paraphrase라 그러죠.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바꿔치는 연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을 보면 딕셔너리가 있고 thesaurus라는 게 있어요. 동의어 사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동의어 사전이라는 게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 동의어 사전 thesaurus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그걸 가져다 놓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쵸? 요거를 이제 그 동의어 사전에서 찾아서 다른 단어로 바꿔 넣고 요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역사 수업에 과제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걸립니다. 이거 베낀 거예요 사실. 단어만 바꾼 거는 베낀 거예요. "내 생각이 없다. 너의 문장이 없잖니." 이런 식이 되면 원래 원어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빵점을 줬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저를 좀 배려해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좀 해 주신 거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과제를 하나 제출을 하고 그다음 과제도 요런 식으로 제출을 하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배운 건 뭐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어떤 문장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된 건 거죠. 처음에는 단어만 바꿔 넣었으나 나중에는 주어를 한번 바꿔 넣어 볼까. 그러니까 동사를 말하자면 똑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바꿔 넣는 이 수준이 아니라 주어를 한번 바꿔 보고 동사도 아예 다른 의미로 바꿔서 문장의 구조는 이제 똑같으나 의미 자체가 다른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 요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점점 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1단계는 동의어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를 I like you로 바꾼 겁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는 의미는 다르죠.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는 다른 거니까. 근데 큰 맥락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오케이 I love you는 love가 동사고 you가 목적어잖아. 요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I love you나
I watch a movie나 둘 다 동사가 이제 목적어를 취하는 삼형식 문장 구조라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I love you가 어떤 문장 구조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비슷한 이제 근데 다른 뜻의 같은 문장 구조인데 다른 뜻의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I love you 같은 쉬운 문장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장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가는 사실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이는 과제를 만들려면 최소점은 받으려면 그래도 좀 멋있는 문장 구조들을 갖다가 써야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제가 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이렇게 문장 구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문장 구조를 활용하는 연습을 저는 먼저 라이팅으로 했다는 거예요. 스피킹으로 곧장 이걸 해내는 것이 나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스피킹은요.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짜 1분씩 기다려줄 거면 괜찮은데 보통 대화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내가 곧장 말을 해야 되는 이런 건 거고 문장 구조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내고 그것을 곧장 그 순간 그때 딱 맞춰서 말한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라이팅을 그래서 저는 먼저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스피킹을 못해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영작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영작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그거를 말로 스피킹을 하는 것은 살짝 다른 얘기기는 해요. 내가 정말로 영작이 안 되는 건지 영작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볼 만하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먼저 영작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걸 많이 함으로써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발음을 입혀가지고 내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스피킹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모든 것들이 부담 없게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 라이팅을 거치지 않고 내가 뭐 영어를 쓸 일이 어딨어 원어민들이랑 말할 일만 있겠지 이런 약간 생각으로 라이팅을 거치지 않고 스피킹으로 곧장 넘어가게 되면 영작과 스피킹을 하는 그 동시 동작을 내가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역사 그 수업의 과제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연습을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즉 영작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피킹을 해보고 싶은 어떤 의욕도 생기면서 내가 스피킹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말하자면은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뭘 했냐면 자 보세요.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됐든 아니면 하나의 표현이 됐든 아니면은 하나의 문장 구조가 됐든 하루에 하나를 제가 딱 꼽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를. 보통은 문장 구조를 많이 꼽으려고 했어요. 문장 구조를 그래서 하나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건 뭐 이런 거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더 최상급 that I have ever seen. 요런 거 말하자면 이걸 활용하면 이 문장 구조라기보단 사실은 이건 최상급 표현인 건데 이거를 말하자면은 문장 속에 넣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are the most beautiful person that I've ever seen. That I've ever seen은 내가 지금까지 본이란 뜻이고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제가 책을 읽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이걸 가지고 써봅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The most beautiful person을 뭐 말하자면은 You are the smartest person that I've ever seen.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보고 You are the fastest person that I've ever seen.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하면서 문장 구조를 제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하냐? 그거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하지 않고 문장이 내 입 밖으로 빡 나오는 그 연습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작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몇 개 써보고서는 오케이 이거 나중에 가서 말하면 되겠지. 아니 그게 다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작을 내가 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습관처럼 입으로 그냥 딱 튀어나오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해서 각각의 연습을 막 해요. 그래서 뭐 샤워하면서 You are the most beautiful person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그냥 방 안에서 막 그리고 뭔가 연기하듯이
방 안에 나 혼자인데 그냥 누가 있는 것 마냥 Wow, you're the most beautiful person that I've ever seen. 이런 거를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만 1000번 만번 말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요. 이제 그 말을 할 기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음악 시간에 왜 패트릭 그 베이스 치는 친구 저랑 친한 친구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밴드부 같이 하던 친구들 있었단 말이에요. 피터 있고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거나 놀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뭔가 원어민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만한 시간에 저는 이제 하나의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냐면 내가 어제 연습했던 그 문장 구조를 오늘 한 번이라도 말해보는 거. 이게 제 목표였던 겁니다. 해서 말하자면 내가 어제 배운 거를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 눈치만 봐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눈치만 보다가 말하자면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웃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Wow, that is the funniest joke that I've ever heard. 그게 내가 들은 가장 웃긴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던지는 거죠. 자, 가장 웃긴 농담이 아니었어도 좋아요. 핵심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연습한 문장 구조, 영작도 연습했고 실제로 스피킹하는 것도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연습한 이 문장 구조를 한 번이라도 내가 실전 상황에서 써먹어 보고 그리고 그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그 원어민 친구들이 반응을 해주면 말하자면 쟤네들이 이해했구나라는 신호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요 그 뿌듯함 내가 한 문장 배웠네. 그리고 이게 또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조금 더 부담 없이 말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급하게 내가 막 영작을 해볼 만한 그런 연습할 시간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냥 습관처럼 탁탁탁탁 이 문장들을 말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딱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어민이랑 직접 대화를 하면 스피킹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사실 90%는 저 혼자와의 훈련이었어요. 영작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문장을 내가 내 입에 익도록 정말 1000번 만번 말해보는 거 이거는 원어민이 끼어들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 문장 구조가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훈련할 때는 내 노력, 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어민이 있어서 옆에서 너 발음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서도 그런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을 바에야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원어민에게 한번 써보는 정도면 저는 충분했어요. 자, 제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했다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은 원어민들이 뭐 그냥 주위에 되게 많았던 그런 환경에서도 제 경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저에게 김승규라는 사람에게 가장 잘 맞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좀 틀리면 어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원어민 친구들과 막 그냥 틀리면서 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피킹 실력이 쌓이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그 당시 성격이 좀 그랬었는지 뭔가 한마디라도 틀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좀 항상 이제 옳은 문장의 말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연습해서 연습한 것을 딱 한번 써보고 그래서 그렇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넓혀가는 뭐 말하자면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했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렇게 저는 했었고 그게 저한테 도움이 돼서 지금의 김승규라는 영어 강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제가 원서에서 읽은 것을 활용해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말하자면 뭐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딱 제시해 드렸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린 거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라이팅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라이팅이 선행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써보면서 영작을 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게 말로 나오는 거다. 뭔가 써보는 것을 거치지 않고 곧장 말로 하는 것은 자, 문장이 쉬우면 간단해요. I love you, I'm sorry 이런 거는 굳이 뭐 안 써봐도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문장이 복잡해지거나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 그런 게 곧장 그렇게 입으로 안 나오더라. 제 경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쓰면서 영작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연습하고 여기까지는 제 혼자의 연습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원어민한테 한번 써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남더라. 정말 내 어떤 그 몸이 기억하는 문장이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 구조를 또는 뭐 하나의 표현을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를 해도요. 한 달이면 30개 아닙니까? 6개월이면 180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180개면요. 웬만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피킹을 어려워하냐? 제 경험은 그래요. 영작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입에 나오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밑이 튼튼하지 않는 그런 모래성을 자꾸 쌓다 보니까 파도 한번 치면은 다 쓸려가고 이런 건 아니었을까? 혹시나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보면은 쓰기를 나중에 배우지. 쓰기를 한 다음에 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생님은 그러면은 라이팅을 먼저 하라고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 언어를 습득하는 뇌 자체가 열려있는 쉽게 말해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그 이후에 간단히 말하자면 성인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모국어로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요. 사실은 듣기, 그쵸? 듣기가 먼저입니다. 모국어로 배우면 그게 어떤 언어든 간에 듣기 그리고 말하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읽기 쓰기로 넘어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죠. 보통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말을 모국어로 하시는 분은 100% 그렇게 배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국어로서 그렇게 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이 아니라요. 읽기가 먼저 되는 게 가장 편해요. 듣기가 먼저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읽기를 먼저 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읽기가 되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듣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해집니다. 그걸 활용해서 쓰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쓰기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라이팅으로 가져가시는 요런 스텝을 가져가는 게 성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역시나 제 경험이지만 가장 부담 없는 어떤 그런 방법인 거다. 그런 말하자면은 로드맵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팟캐스트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서도 워낙 좀 말하자면 민감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에 제가 한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팟캐스트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결국 뭐였냐면은 어떻게 원서 읽은 걸 가지고 라이팅이나 스피킹까지 내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였고 다시 한번 그래서 복습을 해보자면 처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 읽은 문장을 가지고 단어만 바꿔 넣어 봤다는 거죠. 동의어로. 그런 식으로 뭔가 문장 구조가 조금 내 눈에 익으면 그럼 주어 바꿔보고 동사 바꿔보고 목적어 바꿔보면서 그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제가 만들어 봤다는 거고 그렇게 영작 자체가 편해지면 그때 가서 그걸 제가 100번 1000번 스스로 말해보면서 입에 붙이는 거죠. 연습을 한 후에 원어민들에게 그 문장을 딱 던져가지고 이해했다. 그러면 그날 이제 된 거고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고민하는 거죠. 문장 구조를 내가 잘못 이해했나? 아니면 내가 발음이 안 좋았나? 그럼 또 이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연습해서 그 다음날 가서 또 한번 던져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 하나, 하루에 어떤 표현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쭉 쌓이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딱딱딱딱 조합해서 말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더라 라는 게 사실 오늘 어떤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응어리가 풀린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만 요 주제를 우리가 지금 다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에피소드 또 역시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See you next time.